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추석날 자식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68살 김말순이라고 해요. 이 나이가 되어서야 제 이름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구 엄마, 누구 아내로만 불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김말순이고 평생 순댓국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제가 순댓국집을 시작한 건 26살 때였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고 자식 셋을 키우려면 제가 뭔가 해야 했죠. 그때만 해도 여자가 장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순댓국 같은 건 더더욱 그랬죠. 돼지 내장을 다루는 일이니까 사람들 눈초리도 곱지 않았고요. 첫날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는데 다른 상인들이 저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어요. 여자가 무슨 순댓국이냐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굴복할 수 없었어요. 집에는 새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5시부터 불 피우고 돼지 내장 손질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비린내 때문에 토할 뻔했지만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신선한 내장과 상한 내장을 구별하는 눈이 생겼죠.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제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국물 맛을 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뼈를 우려내는 시간, 양념의 비율, 순대를 넣는 타이밍까지 모든 게 중요했어요. 처음 몇 달은 손님들이 맛없다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다른 순댓국집에 가서 맛을 보고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심지어 몰래 주방을 엿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천천히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출근하는 공장 직원들, 밤늦게 일하다 해장국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 단골이 됐죠. 그들은 저를 사장님이라 불렀어요. 사람들은 제게 사장님 대신 회장님이라 부르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김말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서 가게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죠. 손님이 많은 날엔 하루에 순대를 수십 킬로그램씩 삶아야 했어요. 제 손은 늘 뜨거운 국물과 찬 재료를 오가며 갈라지고 거칠어졌지만 그런 게 자랑스러웠어요. 이 거친 손이 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큰아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입학식에 왔는데 저는 일을 마치고 급히 와서 손에서 순댓국 냄새가 났어요. 민수가 부끄러워하는 걸 봤을 때 가슴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이 일로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식 셋을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공부는 못했지만 축구를 좋아했어요. 축구화도 사주고 축구용품도 다 사줬죠. 비싼 운동화를 사달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둘째 민호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어요. 과외비도 아끼지 않았고 좋은 학원에도 보냈어요. 막내딸 민정은 예뻐서 모델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댄스 학원, 연기 학원까지 다 보내줬죠. 자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용품비, 급식비, 학원비, 옷값, 끝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제 자식들만큼은 그런 서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게 일이 더 바빠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죠. 그래도 좋았어요. 바쁜 만큼 수입도 늘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지만 이제는 제 수입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뿌듯했어요.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아서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켜주고 집도 사줬어요. 큰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아서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학은 보내주고 싶었어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인가요? 자식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큰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술을 배웠어요.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수업도 빼먹고 집에 들어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술값이 모자라다는 거였죠. 그래도 참았어요. 대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술이 도박으로 이어졌어요.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엔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하더니 나중엔 100만 원, 200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주었어요. 내 아들이 빚쟁이들에게 당하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둘째 민호는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 문제가 많았어요. 여자친구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한 후였어요. 아내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결국 이혼하게 됐죠.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결혼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자 문제로 가정을 2번이나 깬 거예요. 막내딸 민정은 더했어요.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외모에만 신경 쓰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고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하고 명품과 성형에만 돈을 퍼부었어요. 코도 했고 눈도 했고 심지어 가슴까지 했어요.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런데도 저는 다 해줬어요. 내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독이 됐어요. 자식들은 점점 예의가 없어졌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저에게 효도는커녕 만날 때마다 돈 얘기뿐이었죠. 큰아들은 도박 빚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1,000만 원 단위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게 매출을 아껴가며 주었어요. 내 아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는 이혼 위자료며 양육비며 계속 돈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돈을 써야 했고요. 그 사람도 제게 오면 가슴을 치며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 또 도와줬죠. 막내딸은 더 심했어요. 성형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해야 한다며 또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구두. 끝이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순댓국집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는 말도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몰라요. 평생 니들을 위해 살았는데 니들은 제가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자식들이니까. 하지만 참는 데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막내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미리 재산 정리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엄마한테 재산 정리하라고 하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구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제 얼굴을 봤어요. 깊게 패인 주름, 굵어진 손, 기미가 낀 얼굴. 이 모든 게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저를 부끄러워하고 재산만 노리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해야겠다.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제가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기회였죠. 추석 전날 밤, 저는 유언장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몇 달 전에 미리 써둔 유언장이었어요. 처음 쓸 때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추석날 아침,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큰아들 내외, 둘째 내외, 막내딸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였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에서는
반가움보다는 계산이 보였어요. 엄마가 얼마나 벌었을까, 재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하는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엄마 가게 요즘 장사 잘 되냐? 새로 산 건물 임대료는 얼마나 받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한 번도 제 건강을 묻거나 힘들지 않냐고 묻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사상을 차리는데 며느리들도 성의 없이 도왔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거니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내 결심이 옳다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자식들은 졸거나 딴짓을 했어요. 조상에 대한 예의도 없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그냥 더 빨리 탕진할 뿐이겠구나. 제사상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추석날 모두 모인 제사상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내 가슴에 숨겨둔 결심을 꺼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서 미리 준비해둔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결론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결심과 함께 말이에요. 그 상자를 제사상이 끝난 뒤에 꺼내 들었을 때 자식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됐어요.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저는 천천히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순간부터 온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자식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더라고요.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죠. 큰아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목소리에 약간 떨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죠. 봉투 겉면에는 검정색 볼펜으로 유언장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본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민정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설마 그게 하면서 말끝을 흐렸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 유언장이야 했죠. 그 말을 듣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큰아들은 벌써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고 막내딸은 휴대폰을 꺼내서 카메라를 켜며 녹음 준비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심했어요. 엄마가 유언장을 꺼내는 순간에 녹음부터 하려고 하다니.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둘째 민호가 소파 끝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웬 유언장이에요? 아직 건강하신데.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기대감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는지, 그걸 어떻게 나눠줄 건지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큰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서 거실로 왔어요.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꺼냈다니까 궁금했나 봐요. 둘째 며느리는 아예 소파에 앉아서 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그 시선들이 저를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보물상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으로 된 정식 유언장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것이었어요.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이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제 입술을 바라봤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차분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순의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긴다 하고 시작했죠. 그 말을 들으면서 민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민호는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까지 들렸고요. 그리고 재산 목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서울시 관악구 소재 순댓국집 건물 1동. 둘째, 서울시 동작구 소재 거주 주택 1동. 셋째, 국민은행 계좌 예금 3억 4천만 원. 넷째, 강남구 소재 상가 건물 1동 임대 수익용 부동산. 하나씩 읽을 때마다 아이들의 눈이 더 반짝거렸어요.
민정이가 헉 하는 소리를 냈어요. 엄마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걸 몰랐나 봐요.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용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은 이미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더욱 제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읽어나갔어요. 다섯째, 주식 투자 계좌 잔액 1억 2천만 원. 여섯째, 적금 및 정기예금 합계 8천만 원. 재산 목록이 끝날 때쯤엔 총액이 대략 10몇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자식들은 이미 눈이 돌아간 상태였어요. 큰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둘째 며느리한테 속삭이더라고요. 어머님이 돈을 정말 많이 모으셨네.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어요. 저는 그런 반응들을 다 지켜보면서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였어요. 위와 같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자식들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말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목소리를 더 또렷하게 해서 계속 읽어나갔어요. 둘째, 내 재산의 절반인 약 7억 원은 10년 넘게 내 곁에서 순댓국집을 함께 지켜온 직원 김수정 씨에게 상속한다. 그때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큰 며느리가 놀라서 수저를 떨어뜨린 거였죠. 둘째 며느리는 입을 막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처음엔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농담이시죠? 설마 진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유언장을 계속 읽어나가자 그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셋째, 나머지 절반인 약 7억 원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넷째, 이상의 유언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도 받지 않으며 법적 다툼을 제기할 경우 해당 자녀는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박탈한다. 민정이가 그때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손을 뻗으려고 했어요. 유언장을 빼앗으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저는 끝까지 읽었어요. 다섯째, 이 유언은 공증을 받은 정식 유언장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유언 작성일자는 2025년 7월 15일이며 작성자 김말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본 유언을 작성했음을 밝힌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공증인의 인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조용히 접어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차례대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당황, 분노, 배신감, 그리고 탐욕. 그때 민정이가 제일 먼저 폭발했어요. 엄마,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져서 비명에 가까웠어요. 왜 남한테 우리 돈을 줘요? 김수정이가 뭐길래 7억이나 줘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큰아들 민수는 상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들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엄마,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네 자식인데 왜 남한테 줘요?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요. 둘째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엄마, 농담이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그러니까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진정한 반성이나 사랑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제가 기다려왔던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런 게 전부였는데 큰 며느리가 큰아들을 말리려고 했어요. 여보,
진정해. 어머님한테 큰 소리 내면 안 돼.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했죠. 뭐가 진정해? 우리가 당할 건 다 당하고 이제 와서 이럴 거면 왜 그동안 돈을 받았어? 하면서 저한테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이 아이들에겐 그동안 제가 해준 모든 게 다 거래였던 거예요. 받을 땐 받고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제 마음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둘째 며느리는 화장실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상황이 감당이 안 됐나 봐요. 큰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들을 달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집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렸어요. 민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네 딸인데 저는 그동안 엄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진정한 슬픔보다는 억울함이 더 느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니? 평생 엄마를 뭐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정말 기억 안 나니? 그 말을 들으니까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민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네 자식이잖아요. 부모가 자식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당연하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민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받은 돈은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유언장만 다시 써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아니라 계산만 있었어요. 어떻게든 유언장을 바꿔보려는 꼼수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 니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니들 마음이 문제야. 그 말을 하니까 민정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답했어요. 니들이 먼저 날 버렸잖아. 돈 나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움찔했어요. 자기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는지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김수정이는 뭐가 달라요? 그 사람도 결국 네 돈 때문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수정이를 그렇게 말하다니.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정이는 10년 넘게 새벽 5시부터 나와서 같이 일했어. 한 번도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내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니들은 언제 그랬니? 언제 엄마 걱정해줬니? 그 말을 하니까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민호가 또 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면 안 돼요? 엄마,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유언장 때문에 급하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 니들은 68년 동안 날 어떻게 대했니? 이제 와서 바뀌겠다고? 그건 니들이 변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민정이가 일어나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반성해요. 그동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 치마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 처량해 보였어요. 진심이 아니라 연기 같았거든요. 저는 민정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일어나. 이렇게 무릎 꿇고 빌어서 될 일이 아니야. 니는 지금까지 엄마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순댓국집 하는 게 창피하다고 했고 그런 엄마한테서 돈은 받으려고 하니? 그 말을 들으니까 민정이가 더 울었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어서 하면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이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민호한테 소리쳤어요. 네가 엄마 돈을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 이혼할 때마다 얼마나 썼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화난 거야. 민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형은 뭐야? 도박으로 엄마 돈 몇 억을 날렸는데? 나는 그래도 결혼 때문이라도 했지. 형은 그냥 도박판에서 다 날린 거잖아. 그러면서 서로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이 순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니. 제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린 뒤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난장판이 제 선택이 옳았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유 원장이 든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민수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하면서 저를 막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할 얘기 다 했어. 이제 니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유 원장은 이미 공증받았고 법적 효력도 있어. 니들이 법정에 가서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럼 유족연금까지 못 받는다고 명시해놨어.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완전히 절망했나 봐요. 민정이는 바닥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고 민수와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들은 이미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니들이 그동안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 결정에 대해서 한치의 후회도 없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하는 소리가. 하지만 그 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마음속에 있던 말을 다 한 거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방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엔 서로 위로하는 소리였는데 금세 서로를 탓하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저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뭔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큰아들 민수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우리가 엄마 자식인데 왜 남한테 줘? 김수정이가 뭐길래 7억이나 받아?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성형해달라고 돈 줄 땐 좋았으면서 이제 와서 날 버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 울음에서는 슬픔보다는 억울함과 분노가 더 느껴졌어요. 둘째 민호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기부한다고?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우리를 거지로 만들겠다는 거야? 사회복지단체가 우리보다 더 중요해? 그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져서 비명에 가까웠어요. 저는 문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결국 이 아이들에게는 돈이 전부였구나. 엄마에 대한 사랑이나 고마움 같은 건 조금도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미쳐갔습니다. 민수가 소파를 주먹으로 치면서 소리쳤어요. 20년 넘게 엄마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결국 자기들이 엄마 돈으로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돈이 얼마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한테 주겠다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테이블을 발로 찼어요. 찻잔들이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때 큰며느리가 말렸어요. 여보들, 진정해. 이렇게 흥분하면 어떡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를 냈죠. 민수가 아내한테 소리쳤어요. 니는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며느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생각해봤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꺼내더니 자기 남편들에게는 한 푼도 안 주겠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아이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치고받기를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둘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엄마 돈 제일 많이 가져갔잖아. 이혼할 때마다 얼마나 받아갔는데. 위자료, 재산 분할, 변호사비까지 다 엄마가 냈잖아. 민호가 맞받아쳤어요. 형은 뭐야?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데? 나는 그래도 가정을 꾸리려고 한 거라도 있지. 형은 그냥 도박판에서 다 털어먹은 거잖아. 그러면서 민수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두 형제가 서로 몸싸움을 시작하려는 순간 민정이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둘 다 입 닥쳐. 지금 서로 싸울 때야? 엄마가 우리 돈을 다 남한테 주겠다는데. 그 소리에 잠시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어요. 민정이는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내가 엄마 돈 제일 많이 챙겨야 돼.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 오빠들은 그래도 결혼해서 뭐라도 받았잖아. 나는 뭐야? 성형비랑 명품비만 받았다고 끝이야? 그 말을 들으니까 두 오빠들이 또 화를 냈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네가 받은 게 적다고? 코, 눈, 가슴 수술에 재수술까지 해서 얼마나 들어갔는데? 명품 가방, 명품 옷은 또 뭐야? 하나에 몇백만 원씩 하는 걸 몇 개나 사줬는데?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니는 그래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제 나이도 있고 빚도 있고 특히 나는 양육비도 내야 하고. 그러면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구나.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형제자매가 아니라 엄마 재산을 놓고 경쟁하는 라이벌일 뿐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면. 하지만 민수가 바로 끊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이미 공증까지 받았다고 했잖아. 둘째 며느리는 이미 화장실로 피해버렸어요. 이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정에 전화해서 이 상황을 다 말했더라고요. 시댁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어요. 민정이가 일어나서 오빠들한테 소리쳤어요. 오빠들이 엄마를 화나게 만든 거야. 특히 큰오빠. 도박하면서 엄마한테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데 빚쟁이들이 가게까지 찾아왔잖아. 민수가 발끈했어요. 뭐? 니 때문에 엄마가 더 화났을걸? 순댓국집 하는 게 부끄럽다고 말한 게 누구야? 엄마 직업을 모독한 게 누구냐고. 그러면서 민정이를 가리켰어요. 민정이도 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도 솔직했어. 오빠들은 뒤에서 엄마 욕하면서 앞에서는 착한 척했잖아. 특히 둘째 오빠는 이혼할 때마다 엄마한테 와서 울면서 빌었으면서. 그 말에 민호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엄마 욕을 했어? 네가 명품 사달라고 조를 때는 뭐야? 엄마가 시골 촌부라고 말한 것도 네잖아. 그러면서 민정이한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결단을 내린 뒤라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난장판이 제 선택이 옳았음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죠. 이런 아이들에게 제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긴다면 분명히 서로 싸우면서 다 탕진해버릴 게 뻔했어요.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아마 민수와 민호가 실제로 몸싸움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여보들 그만해. 이웃들이 다 듣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네 때문이야. 네가 여자 문제로 엄마를 실망시켜서 2번이나 이혼하고 그때마다 엄마 돈만 축냈잖아. 민호가 맞받아쳤어요. 내가 여자 문제가 있다고? 그럼 형은 뭐야? 도박장에서 어떤 여자들과 어울렸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술집 여자들한테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 말에 큰 며느리까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민호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거짓말? 그럼 홍대 그 룸살롱에서 만난 미영이는 뭐야? 그 여자한테 목걸이 사준 것까지 내가 봤는데 엄마 몰래 몇 천만 원을 썼잖아. 큰 며느리가 충격받아서 소리쳤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우리 집안의 모든 더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는 거였어요. 민정이가 그 틈을 타서 또 소리쳤어요. 봐, 오빠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나는 그래도 엄마 앞에서는 솔직했다고. 부끄럽다고 말한 것도 솔직한 거였다고. 그런데 오빠들은 뒤에서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엄마한테는 착한 척 했잖아. 그 말에 민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솔직하다고? 네가 솔직하다고? 그럼 명품 사달라고 할 때 가짜 영수증 만든 건 뭐야? 1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으로 속인 것도 솔직한 거야. 민정이가 당황했어요. 그건 다른 거야.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러자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민정이는 거짓말의 달인이야. 성형수술 후유증도 거짓말이었잖아. 제 수술비 받으려고 일부러 꾸민 거였고. 민정이가 펄쩍 뛰었어요. 뭐라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정말로 아팠다고. 병원에서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병원에서 그랬겠지. 네가 돈 얼마나 줬는데? 의사들도 돈만 주면 뭐든 해주잖아. 특히 성형외과는 더더욱 그렇고. 그 말에 민정이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오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정말 아팠다고. 밤새도록 아파서 잠도 못 잤어. 그러면서 민수에게 달려들었어요. 거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큰 며느리가 울면서 말렸어요. 그만해요. 이웃들이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리쳤어요. 그만들 하세요. 아래층에서 올라온대요. 층간소음 때문에 화났다고. 그제야 잠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도 잠시였어요. 민수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니들 때문이야. 내가 도박을 한 것도, 엄마가 실망한 것도 다 니들이 먼저 엄마를 실망시켰기 때문이야. 민호가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야? 형이 도박을 시작한 게 가장 먼저잖아. 그때부터 엄마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라고. 내 결혼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민정이도 끼어들었어요. 다 오빠들 때문이야. 나는 그래도 대학 때까지는 착했다고. 오빠들이 엄마 돈을 막 쓰는 걸 보고 나도 따라한 거라고.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이 순간에도 자기 탓은 하지 않고 서로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쨌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법적으로 상속권을 주장할 거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가 그냥 당할 순 없어. 변호사도 쓰고, 법정에도 가고, 끝까지 싸울 거야.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민정이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김수정이한테 직접 가서 포기하라고 하면 어때? 그 사람도 양심이 있으면 받지 않을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가 반분씩 나눠 가지자고 제안해볼까?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않을 거구나. 엄마에 대한 반성이나 사랑은 전혀 없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구나.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지만 민수가 끊었어요. 소용없어. 엄마 성경 모르냐? 한번 결정하면 절대 안 바꿔. 더구나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도 유효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법적 대응뿐이야. 그 말을 하는 목소리에는 엄마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고 오직 계산만 있었어요. 민호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십몇 억 중에서 일부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정이도 자기 생각을 말했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달라고 해볼까? 매달 생활비 정도는. 그것도 안 되면 순댓국집이라도 물려받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모든 대화에서 한 번도 엄마를 걱정하는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진심 어린 말은 없었어요. 오직 돈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계산만 있었어요. 저는 문에서 귀를 떼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이 아이들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했으니까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유언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마지막 장을 넘긴 거였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는데 그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김수정이었어요. 추석날이라 가게는 쉬지만 혹시 제가 혼자 계실까봐 안부를 묻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이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수와 민호는 서로 멱살을 잡고 있었고 민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말리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어요. 수정이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민수가 소리쳤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오늘 엄마가 니한테 돈 준다고 했다며? 그게 정말이야? 목소리에 분노와 질투가 뒤섞여 있었어요. 수정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수정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정아, 네가 왔구나. 앉아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니들 이제 그만하고 수정이 앞에서 창피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아이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일어나서 수정이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엄마한테서 7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정이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사장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억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 순간 제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수정아, 내가 유언장을 썼어. 니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기로 했어. 그 말을 듣고 수정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그런 걸 바랐어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왜 10년 넘게 우리 엄마 옆에 붙어 있었어? 돈 때문이 아니면 뭐 때문이야? 그 말에 수정이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수정이는 니들과는 달라. 그 아이가 얼마나 진심으로 날 돌봐줬는지 네가 뭘 알아? 그 말을 하면서 수정이 손을 잡았어요. 수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커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일한 것뿐인데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런 걸 받아요? 그 목소리에는 진정한 당황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수정아. 넌 내 진짜 가족이야. 새벽마다 같이 장사 준비하던 네 손, 내가 다 봤어. 내 자식들은 피로 이어졌지만 넌 정으로 이어졌다.
그게 진짜 효도야. 수정이와 처음 만난 건 12년 전이었어요. 그때 수정이는 26살이었고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어린 딸 하나를 혼자 키우면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제 가게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쪽지를 붙여놨는데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였어요. 처음 봤을 때 수정이는 정말 말랐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나 봐요. 딸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나이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첫날부터 수정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저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어요. 내장 손질하는 법도 금세 배웠고 국물 맛보는 눈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좋았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수정이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아플 때는 혼자서 가게를 지켰고 제가 힘들 때는 말없이 도와줬어요. 한 번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더 많은 걸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수정이 딸아이 지은이도 정말 착했어요. 엄마가 일하는 가게에 와서 숙제도 하고 가끔은 저를 도와서 그릇 정리도 했어요. 그 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제 손을 잡을 때면 정말 손녀를 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식들은 그런 모습을 모른 척 했어요. 가게에 와서도 수정이를 그냥 직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반말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반면 수정이는 제 자식들을 항상 존중했어요. 사장님 아드님들, 따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중하게 대했어요. 제 자식들이 가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할 때도 수정이는 자리를 비켜주며 가족 얘기니까 자기는 나가 있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팠을 때의 일이 기억나요. 몇 년 전 겨울에 독감에 걸려서 며칠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자식들은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하지만 수정이는 매일 집에 와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줬어요. 그때 수정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장님,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사장님을 돌봐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수정이는 절대 제게 사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딸아이 학비가 부족해도 전세금이 모자라도 그런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알아채고 도와줘야 했어요. 그럴 때마다 수정이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꼭 갚겠다고 했어요. 지은이가 대학에 갈 때였어요. 수정이는 학비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도와줬어요. 그때 수정이가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제 딸이 공부할 수 있게 됐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 수정이와 제 자식들을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수정이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많았고 제 자식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많았어요. 수정이는 감사함을 알았고 제 자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정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내 친딸보다도 더 나은 딸이야. 민정이보다 훨씬 더 효녀야. 그 말을 들은 민정이가 펄쩍 뛰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짜 딸인데 남을 더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 진짜 가족이지. 수정이는 12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니들은 어떠니? 민호가 억지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우리는 엄마가 낳아주신 자식이에요. 김수정 씨는 아무리 좋아도 남이잖아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답했어요. 혈육의 정? 그게 뭐가 중요해? 니들이 그동안 보여준 게 혈육의 정이야? 나한테 재산 정리하라고 한 게 혈육의 정이야? 그 말을 듣고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수정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쟤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게 됐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사장님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는 수정이를 다독였어요. 미안해할 것 없어.
이 일은 네 때문이 아니야. 원래 그럴 아이들이었어. 다만 이번 기회에 본색이 드러난 것뿐이야. 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때 민수가 다시 소리쳤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네 자식인데 남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밉고 원망스러우면 차라리 연을 끊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래, 연을 끊자. 이미 니들이 먼저 끊었잖아. 엄마를 돈 나오는 기계로만 생각하면서 말이야. 이제 와서 뭔 자식 타령이니? 민정이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요. 앞으로는 효도할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진심보다는 계산이 더 느껴졌어요. 수정이가 저와 아이들 사이에 서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그리고 민수 씨, 민호 씨, 민정 씨, 제발 그만하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유 원장도 다시 쓰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수정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니는 12년 동안 내 곁에서 진짜 딸 노릇을 해줬어. 이제는 내가 니한테 보답할 차례야. 민호가 마지막으로 애걸했어요. 엄마, 그럼 절반이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아직도 돈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푼도 없어. 니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전세금, 도박 빚, 이혼 비용, 성형 비용. 몇억을 썼는데도 모자라니? 그 말에 아이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들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었어요.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제가 뭘 했다고 이런 걸 받아요? 그냥 제 일을 한 것뿐인데 저는 수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뭘 했냐고? 12년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함께 일했잖아. 내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아플 때 돌봐줬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니들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니? 엄마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준 적 있니?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일 도와준 적 있니? 한 번도 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자식 행세야? 자식들은 그 소리는 제 귀에 더 이상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유언을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정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메마르지는 않았던 거였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제 자식들의 눈물과는 달랐어요. 진짜 고마움과 미안함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런 수정이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제 선택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 자식들은 저를 더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이미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거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어요. 집안 거실에 오래 고여있던 비린내 같은 욕심이 빠져나간 듯했죠. 며칠 후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유 원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래, 해봐. 나는 공증받을 때 정신감정까지 받았어. 의사 소견서도 있고 녹화 영상도 있어.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말문이 막혔나 봐요. 한참 후에 전화를 끊었어요. 민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가게로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엄마,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말 달라질게요. 도박도 그만두고 술도 끊을게요. 다시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민호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까지 몇 번 그런 말을 했니? 도박 그만두겠다고, 술 끊겠다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10번도 넘게 들었어. 그런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정이는 더 치사했어요. 갑자기 효녀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가게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릇을 닦고, 심지어 반찬까지 해왔어요. 엄마, 제가 이제부터 수정 언니 대신 일할게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하면서 애써 웃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더 가련해 보였어요. 진심이 아니라 연기라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몸짓 하나하나가 어색했고 말투도 평소와 달랐어요. 무엇보다 그 일을 며칠도 못 견뎠어요. 일주일 후 민정이가 그만뒀어요. 엄마, 저는 이런 일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손도 거칠어지고 냄새도 배고 친구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놀려요. 결국 본색이 드러났어요. 역시 순댓국집이 부끄럽다는 거였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섰어요. 이 아이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돈 때문에 잠시 착한 척할 뿐 근본적으로는 변할 생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큰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남편이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제발 조금이라도 도와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기도 했어요. 며느리는 죄가 없는데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단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민수한테 준 돈만 해도 몇 억인데 그걸로 뭘 했니?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이제 와서 생활비가 없다고? 큰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후에 일어나서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줘 봤자 또 민수가 도박으로 날려버릴 게 뻔했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아예 이혼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짐을 빼가면서 말했어요. 우리 딸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시켜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도 남편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아내가 떠나간다고 해요. 이것도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유언장만 바꿔주면 아내도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내가 떠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봐. 자식들의 원망과 미움은 날이 갈수록 더해갔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참고 살았던 것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반면 수정이는 여전히 유언장을 거부했어요. 사장님, 정말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 큰 부담이에요. 차라리 자식분들한테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안 돼, 수정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그럼에도 수정이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수정아, 그럼 이렇게 하자. 네가 그 돈을 받아서 좋은 일에 쓰는 거야. 장학금도 주고 불우한 이웃도 도우고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네 이름으로 해. 그제야 수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사장님 뜻대로 좋은 일에 쓸게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받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만은 알아주세요. 몇 달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아마 포기했나 봐요. 더 이상 제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가끔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요? 요즘 안 보이던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자세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수정이는 여전히 제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리고 가끔씩 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줬어요. 그런 수정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역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어느 날 민수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도박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정말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가 계속 도와주면 니는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네 스스로 책임져야 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엄마가 정말 매정하긴 하네요. 네 자식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가 죽는 건 네 책임이야. 엄마 탓하지 마라. 그 후로 민수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민호와 민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생일 인사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어요. 수정이가 걱정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자식들인데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안 서워. 오히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수정아, 네가 내 진짜 딸이야. 추석날의 그 난장판은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된 날이었거든요. 재산은 피부치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들 말하겠죠. 하지만 제겐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지갑으로만 본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저는 진짜 가족에게 주기로 했어요. 피는 같지 않지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 12년 동안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은 사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다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괴롭히고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줘야 해요. 부모도 사람이고 감정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수정이는 지금도 가끔 미안하다고 해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졌다고. 하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네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럴 아이들이었어. 니는 그냥 계기일 뿐이야. 그리고 수정이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네가 지켜줘. 그 대신 나도 니를 내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비로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면서 돈을 모을 필요도 없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가게도 예전보다 훨씬 즐겁게 하고 있어요. 수정이와 함께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고 단골 손님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는 제 선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핏줄이 전부가 아니다. 나를 진심으로 지켜준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다. 이게 제가 68살이 되어서 깨달은 진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제 자식들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깨닫겠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그때가 되면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제 수정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은 재산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마세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식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사람이고 상처받고 실망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진심으로 효도하세요. 진짜 가족은 핏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명절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가슴이 무너진 적 있으신가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다면 그것이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는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늦은 용기도 용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올바른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김말순 씨처럼 평생 참고 살아왔던 분들께서는 이제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선택도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치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정을 나눈 사람이 더 가족일까요? 여러분께서 경험하신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혼자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